자, 오늘 원자력공학 세미나 10강이죠. 10강. 10강은 전력연구원의 김찬기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재생과 원자력의 상생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김찬기 박사님은 우리 학과 동문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여태 쭉 우리과 동문이 주로 하셨는데 한 분 빼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요새 이제 탄소 중립하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청정에너지로서 이제 원자력과 이제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마냥 늘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간헐성, 뭐 변동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전력망에서 잘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잘하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찬기 박사님이세요. 김찬기 박사님은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87학번이신데 96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병역 특례 이런 것도 딱 시험에 바로 붙으셔가지고 28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바로 전력연구원에, 한전의 그 이제 산하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그 이제 우리나라 전력망, 뭐 전력 설비 이런 연구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고, 우리 전기과에 문승일 교수님, 뭐 설승기 교수님 이런 분들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분들 학생들 또 많이 이렇게 실질적인 지도도 많이 하시고, 특히 지난 그 5년 동안에 그 이제 우리가 탈원전으로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비원자력 분야 계신 분이면서 원자력도 재생에너지만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셨는데, 첫 강의 자료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전기의 역사 이런 것부터 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원자력과 신재생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잘 듣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의 같은 거는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전기공학과가 이제 제가 저기 전공이 전기공학과라서 여기 전기공학부 거기에서는 이제 대학원 출강이나 이제 학부생들은 잘 안 하고 대학원생들 위주로 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했었는데, 원자력과는 이제 처음이네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유익하고, 이런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시간 동안에 정말 유익했다. 정말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정말 이게 보람된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그런데 나오는 거 말고라도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대학이나 이런 고등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정확하고 그 깊이 있는 내용. 그것이 이제 이 대학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의 기회인데, 이 에디슨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오해가 많죠. 에디슨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많죠. 이걸 보면 되겠네. 에디슨은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업가지만은 학문적인 열정으로 계속 공부를 해갖고, 노년에는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노년에는 처음에는 미쳐냈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구구단도 몰랐어. 근데 계속 몇십 년간 공부하면서 노년에는 거의 노벨상 수준의 학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삶을 가졌어요.
뭐 테슬라하고 뭐 경쟁이었다라는데 택도 없는 얘기고, 그 에디슨이 훌륭한 거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대단히 훌륭하고요. 첫 번째로는 전구. 당시에는 전기 하면은 어둠을 이렇게 이기자라는 게 구호였어요. 그래서 전기의 용도가 이 전구였어요. 전기의 목적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에디슨이 만들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만든 거는 필라멘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공을 이렇게 100% 진공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게 효율이나 이 빛의 밝기가 세져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딜레마였는데, 그 에디슨이 그거를 수천 번에 6,000번, 뭐 어떤 분은 8,000번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 시켰습니다. 그때 쓰던 전압이 100볼트에서 150볼트였어요. 그 전구가. 그 전구에서 사용하는 전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10볼트에서 220볼트. 그게 에디슨 때 나왔던 전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이게 뒷면을 보면은, 나는 미천하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빛을 주겠다. 빛을 갖고 세상을 좀 더 멋있게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을 박박 긁어 모을까?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법사다, 빛의 마법사다, 워낙 잘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 보면 뭐 방앗간 같고 뭐 황당한데, 이런 발전기를 만들어서 운전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전기가 화석이나 가스나 이런 것보다 인류에게 더 유익함을 세계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로등이 가스등이었잖아요. 또 장작불이었잖아요. 횃불이었잖아요. 등유였잖아요. 그거를 전기로 바꾸겠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든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뉴욕시의 그 맨하탄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자기가 허가를 내 가지고 발전소 만들어서 이렇게 회사를 차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 저거를 이렇게 보급을 해주면서 전기를 아주 유용함을, 여기가 부유한 그런 동네로 딱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기를 딱 DC를 가면은, DC가 요즘 막 뜨고 그러지만은, DC가 뭐 어떤 시스템이건 어떤 저기건 간에 다 문제점이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전기를 쓰는 거는 좋은데 전압을 바꾸지를 못하고 하나만 있기 때문에 결합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전기를 쓰려면은 그 발전소부터 여기까지 쫙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전선이 뭐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이게 골칫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를 못 쓰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가 전압을 변압기를 통하면 이렇게 확 바뀐다. 당시에는 이 변압기가 완전히 인류의,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인류를 변혁시키는 최고의 발명품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 변압기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 변압기에 대해서 와 이런 거예요. 그 변압기면은 전압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면은 변압기 쓰고, 변압기 쓰면은 뭐 여기에 있는 전선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우리가 DC가 좋은 점도 많지만은 이 당시에 교류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교류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TV나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는 비전문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의학을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이 원자력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막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자기가 전문가는 수학이나 사실에 대해서 이론을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환경하시는 분, 법률하시는 분, 의학 하시는 분이 갑자기 뭐 공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기 뭐 공학, 원자력 공학과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전문가들 흉내를 내더라 이거예요. 황당하죠. 이 에디슨이 처음에는 막 그냥 전기는 V는 IR 막 이렇게 하다가 교류가 딱 되면서부터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이 교류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학의 그 어려움을, 왜냐하면 그 1, 2학년 때 미분 방정식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으로 탁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시킨 사람이 헤비사이드라는 사람. 또 우리 전기를 해석할 때 이 복소수, 이 복소수를 적용시켜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해석을 했던 사람이, 적용을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도입하면서 쉽게 했던 사람이 찰스 프로테우스 스테인메츠, 불구죠, 불구. 이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곱치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자들한테 다가와도 괴물이라고 맨날 이렇게 천대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민중운동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자 룩셈부르크, 유럽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1인자였던 그 사람과 같이 민중의 소리를 막 얘기하면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미국을 가갖고 수학의 천재가 이런 수학을 전기에 적용시키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불구를 준다. 그러면 그 불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보면은 가정 환경이나 신체적이나 조금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란 얘기지. 이 사람이 전기공학의 대부입니다. 스테인메츠. 에디슨은 사업가고, 그 다음에는 이 찰스 올리브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있는 이 엑스포넨셜 함수 같은 거는 미분을 하건 적분을 하건 자기 자신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유레카를 외친 거야. 이거를 이런 LDT분의 DI 이런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으로 딱 변환을 시키면은 대수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산수로.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예요. 이거를 딱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거를 도입하면서 전기공학이 갑자기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천재들이 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교류가 본격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감전이 이제 막 이렇게, 교류는 뭐 에디슨이 교류는 살인전류다 막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람도 소망이 있지. 그런데 DC에서는 없었는데 교류로 딱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류에는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임피던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커패시터나 L, 우리 몸이 그렇게 막 이렇게 저항으로만 됐으면은 저항이 높은데, 이게 커패시터나 이런 걸로 되면은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임피던스가 쫙 나가지면서 똑같은 DC나 AC 잔압이 딱 가해져도 교류가 더 위험합니다. 이게 임피던스 때문에. 그래서 이 에디슨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교류로 만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이렇게 한 거지 사람 죽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류는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막 난리를 쳤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기를 보면은 삼상이에요. 하나, 둘, 세 개. 왜 삼상일까? 세상에 이유 없는 건 없어요. 단상이면은 전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요거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선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상이면은 여기서 들어가면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면 나오고 그래서 삼상을 벡터적으로 딱 만들어서 하나가 들어가면 나머지 두 개는 나오게끔. 그러면 뭐가냐? 선이 세 개면서 힘은 세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상이나 DC에 비해서 엄청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상을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에 딱 만들어 놓고 송전선로를 본격적으로 이때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50Hz였어요. 왜냐면 이 전기라는 게, 교류라는 게 갔다가 왔다 깜빡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깜빡 이런 전등이 껌뻑거려요. 그 당시에 전구가 그거를 플리커라는데 50Hz에서 딱 괜찮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50Hz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딱 넘어가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갖고 좀 길어야 돼. 그래서 살짝 주파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60Hz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쓰는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온 겁니다. 왜 60Hz냐? 왜 110V냐? 왜 220V냐? 이해되셨죠? 이게 물으면은 대답을 크게. 그래야지 제가 신이 나고 호흡이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게 됐구나. 근데 그게 없이 혼자 막 얘기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맞죠? 네. 그래서 현재의 전력망이 원자력, 수력, 화력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변압기, 변압기는 이게 바꿔주는 거니까 알았다. 그리고 송전솔로 알았다. 그래요 가정까지 쫙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온 현재의 전력망이 이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이 전력망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대규모만 크게 만들어야 돼요. 대용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하고 경제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나 모든 나라가 거대하게 만듭니다. 경제성이 좋죠?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도시화시키고 변두리에다가 발전소를 짓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지. 그런데 이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송전솔로를 많이 건설해야 되고 여기에서 전력망의 취약성이 생기고 전력망의 운영에 어려움이 막 생깁니다. 그런 거를 전기공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뭘까 그래갖고 지금 나 여기서 불 켜놓고 밤에 논문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 발전소, 가정, 공장 여기에다가 통신을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야 전기 써 이럴 때 발전소하고 저쪽하고 통신으로 전력과 통신을 같이 결합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게 이런 전력망을 파워 그리드라는데 거기다가 인터넷선을 연결시킨 것을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그리드를 결합시킨 거를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데 이거하고 사람들이 분산 전원 이렇게 마이크로 그리드 이거하고 좀 다른 건데 스마트 그리드라는 얘기가 지금의 전력망에다가 그거를 정보를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더 여분이 생기고 좀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게 스마트 그리드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에너지 전환. 그 에너지 전환이 왜 생겼고 그 과정 같은 거는 다 생략할게요.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2014년도 우리나라 에너지의
수입하는 에너지, 여기서 석유, LNG, 유연탄 원자력의 비중, 그리고 여기서 그 전력이 얼마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전기가 갔을 때 산업용, 가정, 공공, 수송에 어떻게 진행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RE 이번에 21.5% 얘기를 했죠. 그 지난 정부에는 뭐 처음에 20%였다가 그 다음에는 R이 100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300까지 가고, 어떤 분은 하는 김에 500까지 하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번 뭔지 한번 보자. R이라는 게 원자력, 여기에 있는 원자력이나 원자력, 여기 석탄에 여기 차지하는 이거를 싹 없애버리고 20%를 재생에너지 바꾼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R이 100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전기를 싹 없애갖고 이걸 100% 재생에너지 한번 바꿔보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다 그런 거 아니겠죠. 거기도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신들 뭐 궤변입니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거는 뭐를 희생시켜야 되고 뭐를 얻을 수 있구나, 저거의 위험성이 없구나, 이런 거를 해야지 쟤는 우리 편이다 아니 편이다 이런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지난 정부 때 그 RE20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RE20이 되는 게 뭐냐? 여기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전력 소비량이 얼마고 피크가 얼마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전기의 이제 앞으로 전기의 소비량이 이만큼이고, 여기에서 시간으로 나누면은 0.25%, 이제 이건 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이 0.25%니까 61.2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기 쓰는 거의 20%가 아니라 누적량의 20%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쓰는 전기의 전체 다가 재생에너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 항상 요구의 20%라면 그거는 그건 문제도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 여기 때 0.25%의 이용률이, 태양광이 지금 15% 나와요. 0.15죠. 0.25%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였어요. 20%도. 그럴 때 61기가가 필요하다. 이게 순시 피크로 따지면은 53%가 필요하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번에 21.5%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진짜 이거 따져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게 그러면 진짜 어떤 거가 문제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나라가 이게 보면은 전기를 이렇게 쓰다가 부하에 이제 부하라라는데 전기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점심때 한 12시, 1시 정도고,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또 아침 되면 쓱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맨 밑에는 기저전력이라 해서 원자력이나 석탄을 쭉 깔아놓고, 요때 필요한 거는 LNG나 양수를 탁탁 올려놓는 요런 식으로 이제 운전을 해요. 요게. 그래서 양수가 이제, 그런데 이제 요럴 때 또 이게 석탄이나 이 원자력의 비중이 살짝 높아지면 요럴 때는 너무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양수 발전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갖고 전기를 다시 이렇게 물을 퍼올려 갖고 저장하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한수원 같은 데서 원자력 회사에서 왜 저런 양수 발전을 하지? 라고 얘기할 때
요런 부분을 카바링 시키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력을 하지만은 이런 전기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지식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더라 이거예요. 너무 원자력만 이렇게 고집하고 나머지를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되면은 어렵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꺾이겠죠. 그러면 LNG나 양수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안 켜도 되겠죠. 조금. 근데 그 비중이 높아져요. 비중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베이스 전력에 있는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경우를 꺼버려야 돼요. 이때는. 이래서 태양광이 늘어나면은 원자력 발전도 이렇게 없어고 태양광도 이렇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재생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은 원자력하고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전력망 관점에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서로 상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같이 있으면은 하나는 계속 일정하게 전기를 내는 게 경제적이고 좋은데, 재생에너지는 요때, 다른 때가 아니요. 요 점심때만 이렇게 전기가 생기고 빠지는데, 요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력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키우면은 원자력이나 이런 대형 원자력 같은 거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지. 많이 생산하고 남은 거 저장을 해야지. 아니 글쎄.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경제성으로 뭐가 문제고 무엇이 검토 사항인지를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팩트에 입각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게 기술자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R이 100을 해버리는 거예요. 밑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이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키운 다음에 요때 이거를 키운 다음에 요때 에너지를 요만큼은 쓰고 남는 에너지는 ESS로 싹 저장한 다음에 요때 쓰겠다라는 게 R이 100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래? 그래 한번 그럼 얘기 들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전기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발전소나 어떤 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집에 이렇게 선 하나로 이렇게 키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2개를 연결해요. 이거를 신뢰도라는 건데, 근데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채워 넣으려면 ESS가 필요한 거죠. ESS라 해서 꼭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배터리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소로 변화시켜 갖고 수소로 저장한 것도 ESS, 양수 같은 경우도 ESS, 배터리도 ESS. ESS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2개. 또 이 전원도 고장날 수 있으니까 2개. 이게 신뢰도, 지금 이제 선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송전선로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거는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신뢰도 비용, 안전 비용이라 그랬죠. 그 비용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R이 이게 뭐 지금 뭐 그리드 페리티하고 뭐 100원, 200원이다. 아니란 얘기지. 이 가격이 200원이래, 100원이라 해도 이 가격, 이 전체 가격을 다 합치면은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나라 국력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제시를 했던 거지 핵심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풍력 같은 걸 보면 막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이거를 이제 변동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배터리로 막 차정하면 이렇게 충전하면은 이렇게 깨끗해지겠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또 태양광 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배터리에 저장해 놓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원할 때 이렇게 그걸 부하 시프트 이런 용어도 쓰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배터리와 항상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가격만 따지면 안 되고 배터리 가격과 ESS 가격과 신뢰도 가격이 같이 들어가고 냉정하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재생에너지를 만약에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력망을 좀 이렇게 지능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막 이렇게 했던 거를 통신으로 결합시키면 좀 좋지 않겠느냐? 맞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화 시키자. 그리고 지금같이 크다랗게 만들지 말고 쪼개가지고 분산화 시켜갖고 가정이나 막 이런 데서는 쓸 수 있는 거 아껴 쓰고 이렇게 막 하자. 그것도 맞지. 쪼개버리자.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전력만 내는 게 아니라 수소도 만들어내고 열에너지도 만들어내서 파워 그리드, 가스 그리드, 히트 그리드 만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파워 그리드 플러스 가스, 히트 여기서 전기 가지고 수소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자라는 이렇게 만들면은 R이 300, R이 500 수출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뭐 기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 그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늘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게 변동성이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해보면 변동성, 간헐성 이런 거 있는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구름 소나기 막 이런 거 이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거 그래서 갑자기 탁 되는 거 그걸 변동성이라 그래요. 간헐성이라는 거는 뭐냐? 밤과 낮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전기를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띄엄띄엄 한다는 거. 그래서 간헐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ESS 이거는 강력한 전원이나 분산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아무데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했더니 사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했어요. 미국도 불가능해요. 독일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니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면 독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투트랙이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투트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적이다 이런 것도 맞다는 얘기지. 이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전력에 대해서 이게 에너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24.4%가 하늘로 날아가요. 손실이란 얘기지.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 하늘로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서울시에 태양광을 이렇게 막 설치할 때 에너지 보급에 관점을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 그 태양광 모듈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통신시설을 해서 에너지 절약에 효율 향상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성공한다. 이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현재 원자력에도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화석연료를 쓰는 이런 거를 전기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경유차, 가솔린차를 전기차로 만들 때
이걸 다 바꾸는 걸 전기화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석탄 떼던 거를 전기로 만드는 거. 그걸 전부 다 이제 전기화라는데, 전기화와 이런 부분을 하면은 우리의 전기, 토탈 에너지는 뭐 같을 수 있지만은 그 전기의 비중은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에너지와 산업의 커플링. 이거를 제일 먼저 검토했던 데가 일본이었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가 과연 에너지 전환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검토를 했어요. 근데 에너지 전환이 그 바로 전에 이제 10년 전에 스페인에서 좌파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태양광을 그냥 막 깔았어. 그리고 나서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인터넷에 나와요. 근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스페인의 그 나라가 파산되고 나라가 절단난 게 아무 데도 안 나오더라 이거요.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본은 거기에 가가지고 스페인에서는 망했다. 망한 것도 좋은 교과서다라고 하면서 왜 망했지? 왜 나라가 절단이 났지? 이거를 분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페인이 좋아요라는 보고서만 냈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국책연구소나 많은 연구원들이. 이거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정말 잘못된 거였지. 아무튼 일본에서 왜 원자력을 다시 하고 중국에서 원자력을 포기를 못하고 미국에서도 이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아주 이 공업, 일본이 미래가 수출 주도형 중공업 국가로 목표를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값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값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재생에너지는 아무리 해도 비싸요.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유럽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은 우리나라가 공업화 비율이 세계 2위예요. 프랑스보다 공업화가 더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럽은 공업 국가가 아니에요. 관광, 금융, 서비스 국가지. 그런 애들은 이런 커플링, 에너지 커플링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어디서 절대적으로 안정한 전원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중국에 늘리는 게 요거 때문에 그 에너지 산업 커플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포기하고 그냥 농업국가, 그냥 관광국가로 만약에 국가의 미래를 바꿔버리겠다. 필리핀 같이 뭐 이런 동남아로. 그러면 원자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따져본 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일본 애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탄소 중립의 3원칙,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투트랙으로 가면서 효율을 또 이거를 에너지 효율을 줄이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다라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국가 수출을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고민, 그리고 에너지 안보, 그리고는 일본이라고 뭐 선진국이라고 다 부자들만 있어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외국에서는 태양광은, 재생에너지는 부자들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민중운동가, 그 사회운동가들이 원자력을 세워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에너지예요. 원자력이. 동남아에서는 원자력이 좌파 에너지예요. 우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고. 그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원자력의 의미는 안정적인 국가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서민 복지, 에너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재생에너지도 해야 된다. 단 그냥 공급하면 안 되고
수입해가지고 빚내서 하는 건 아니다. 일자리가 나오고 메이드 인 코리아여야 된다. 신정상 동력이 요 원칙이 있어야지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지 빚내 갖고 하면은 나라가 절단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거라는 거죠? 일본 건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본 거였어요, 이게. 그리고 유연성을 하다 보면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있고 대형 발전기하고 상생하는 거를 좀 고민해야지 외국 뭐 이상한 외국 논문이나 뒤지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현재 대형 우리나라 전력망이에요. 수도권으로 모든 전력을 이렇게 공급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다 발전소 질 데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종로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 큰 거 하나 줘봐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른들이 말이야. 그거 그렇게 무식하면 되겠어요. 그 땅값이 얼만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신뢰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네가 후쿠시마 가서 물 한번 팍 마셔봐. 그 TV에 올리면 내가 네 말 들어줄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또 응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 또 보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올리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포화가 됐어요. 전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수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뭐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수도권이 너무나도 이게 지금 부하가 세가지고 이거 지금 제어하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그리고 현재도 이 대규모 전력망에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아까는 이제 정책적인 얘기고 에너지 돈에 대한 얘기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왜 외국에서는 다 공부했는데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과학자들은 외국 논문만 번역했지 우리 실정에 맞는 왜 이런 연구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왜 외국 논문 보고 외국에 있는 사람 전문가 입맛에 맞는 사람 초청해서 그 사람 얘기 듣고 내 얘기가 맞지 않느냐고 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란 얘기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왜 이런 연구를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러는 게 사실은 여기 한 10여 년보다 이렇게 여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학생들하고 많이 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APR 1400과 2기가와트 풍력단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결합이 되느냐 이거예요. 쉽게 아니 뭐 이거 뭐 또 추상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또는 APR 1400 1.4 하고 마이크로 그리드가 결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맞추려면 여기다 조그만한 원자로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아니 자꾸 어서 주워들은 얘기하지 말고 이거 따져보고 얘기하라 이거지. 저는 지금도 누구하고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기술적으로 논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자력은 크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그마한 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크게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송전선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제성을 뭐 희생시키지 않느냐. 지금의 전력망과 DC 전력망을 합성시키면은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몰랐던 거지 이 DC라는 것이 뭐냐면은 AC를 가지고 DC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DC를 다시 AC로 만들면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생겼던 교류에서 생겼던 어떤 오실레이션 이렇게 전압 안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싹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물질에 불순물을
몇 프로 집어넣으면은 이게 금속이 강해지듯이 AC 계통에다가 이런 DC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은 계통이 더 강건해지듯이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대형 원전과 우리 재생에너지를 서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짜 똑똑하고 전문가란 얘기예요. 그거를 연구해야지. 외국에서는 둘 중에 하나 죽는데요. 그래, 그거는 걔네들 케이스고. 그럼 그게 그러면 당신이 이거는 처음 만들어내는 거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유럽은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고 프랑스는 원자력이고 막 걔네들 싸우는데 어떡하냐고. 아니요, 유럽은 전기가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일돼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전기를 연결했던 유럽 합중국이고, 미국과 같이 전력망은 서로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유럽의 독일, 프랑스를 이렇게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딱 같이 쓰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어떻고 뭐 독일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슬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지. 절망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던지. 유럽은 하나예요. 전력망이. 거기에 프랑스가 독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유럽에서 제시했던 이런 망의 의미를 아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인 거예요. 이 나라 그 자체도 이렇게 분산화도 시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산화가 아니었어요. 이게 대형 발전기와 재생에너지가 상생이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왜 공부를, 그러니까 책에 있고 대충 보고서 막 얘기했지 그 밑에까지 자기가 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이 논문 검색하고 해서 이렇게 자기 입맛에 있는 거 이렇게 쭉 나오면 그거 갖고 탁 내고 그런 거 소팅해 갖고 논문을 내지. 자기 얘기, 우리 얘기, 오리지널리티가 없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떻소 하면서 큰 소리 쳤던 거였다는 거지. 요즘은 AI가 논문 소팅해 갖고 논문 쓰면은 엄청 좋은 논문 나온다며요. 자기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거. 우리나라를, 이거는 이제 실전적으로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쪼개져 있어요. 부산에서 발전을 했던 게 수도권까지 안 가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전기를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남에 태양광이 늘어나면은 여기에 있는 영광 원자력을 줄여야 된다. 이거를 셧다운 시키기 때문에 상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걸 맞지.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이거를 다 인위적인 전력망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빼내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면 왜 여기 있는 멀쩡한 거를 이렇게 태양광 늘리라 이거예요. 원자력도 발전하고 여기 에너지 쑥쑥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구조로는 못 갑니다. 그래, 그러니까 DC로 보내면 되지. 여기 그러면 유럽과 같이 이래서 DC로 보내면 된다. 얘네가 여기서 DC로 탁탁 보내버리는 거예요. AC가 아니라. 그렇죠. DC로, AC에서 DC로 팍 이렇게 국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이거는 나는 이념성이 없어요. 저기 이재명 그 지사, 저기 의원 그분들 얘기가 DC 고속도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재생에너지가 많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관통해야 되는 송전솔로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바로 수도권으로 올려라. DC로. 그 다음에 여기 풍력도 연결되고 수도권으로 전력되고 중국과도 북한도 뭐 해상 풍력 다 좋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저기 태안 쪽에 있는 저기 뭐지? 그 양수하고도 결합시키자. 여러분들이 DC 고속도로 뭐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오셨잖아요. 뭐 신문에서 막 이렇게 조금 관심 있으면 보시잖아요. 제가 제안한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분산에너지라는 장점이 있다는 건 완전히 배치되는데 저것도 분산에너지고 그렇죠.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전원이나 뭐 이렇게 중앙 집정 그거 용어나 그 기술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막 그냥 자유자재로 우리 방식대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 DC라는 것은 이거와 이거를 수도권의 개통을 합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거는 DC는 개통을 분할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개통의 합성과 분할도 시키고 여기에 송전로소 건설도 안 하고 신뢰도도 높아지고 여기에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양수에도 쓸 수 있고 재생에너지하고 ESS를 결합도 시킬 수 있고 왜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은 우리나라한테 가장 경제적인 그런 전력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공부 더 하면은 왜 공부도 안 하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셨냐.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려는데 망이 3개가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전력망이 약해져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DC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전력이 끊어졌지만 이게 기존의 AC 전력망이 갖고 있던 단점이 해결되면서 장점이 늘어나는 그런 비타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유럽에서 좀 더 공부를 깊숙이 해가지고 걔네들이 하는 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이런 나라가 잘 결합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분산전원도 있고 대형 발전기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DC망, 아까 말했던 DC망 같은 거로 연결시키면은 이게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실은 유럽에서 이미 쓰고 있는 왜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스킵해 버린 건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보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그 기술을 좀 들여다 봐야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무식한 얘기밖에 더 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무식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원전과 소형 그 재생에너지, 지 멋대로인, 그것도 소중한 에너지예요. 나는 재생에너지 파다, 원자력 파다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원자력은 목적이 있다. 원자력은 목적이 있는 에너지예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급화된 특별한 에너지라서 경제, 국가 안보, 그리고 서민 복지, 그거 절실한 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개발 국가 이런 데서는 원자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지금과 같은 국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과학공업 국가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디선가는 저렴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양광은 아니란 얘기지. 재생에너지는 경제성 따져보면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퍼센트 있잖아요. 뭐 원자력 하시는 분 중에서는 어떤 분은 뭐 70%, 60%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공업화 비율, 뭐 맥시멈 40% 선.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그거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뭐 20 몇 프로에서 40% 그거 얘기는 있는데, 그 관점으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미나를 1시간 정도 40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이것이 답니다. 저기 아니야. 아유, 박수 소리가 조금 약했는데, 저기 질문을 받겠어요.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하면서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유, 학생, 가면 학생. 네. 네,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저기 문헌에 보다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 그런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킹하는 게 디도스 있잖아요. 디도스 같은 경우를 같은 시그널을, 같은 정보를 계속 이렇게 보낸다던가 시간 뒤에 갖고 한다던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전력 분야의 그 원자력도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하나의 굉장히 떠오르는 학문 분야죠. 그거 필요합니다. 예,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새로웠던 점은 아까 전력 손실이 우리나라는 24.4% 정도. 아니요, 전력 손실이 아니라 에너지 손실. 그게 어디서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저기 경제 원자력 발전소 보통 전기 출력 1000메가와트 나오려면 원자력에서는 열 출력이 한 3000 나와야 돼요. 전기 효율이 전환율이 3분의 1이야. 3분의 2는 로스가 되잖아. 그게 거기 전환돼.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구조적인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도 이제 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도 좀 바꾸고 그 연비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내가 전문가적인 이 상식적으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 효율이 후진국이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그거를 내가 자세히 분석해 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열 효율. 화력 발전소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들어간 에너지가 다 전기 에너지로 나오지 않는 게 크고,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료를 집어넣으면 그거가 다 이제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환이 되면서 로스가 되는 게 아까 한 25% 정도. 네. 결국 요즘 전력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남는 저거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생각하는데, 남는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늘어날 거고 스마트 그리드를 하든 뭐 어떻게 구성을 잘 해도 결국은 전기가 생기는 만큼 어떻게 쓰든 아니면 그러니까 기적 고화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은 솔직히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 생산을 한다고 해도 수소 생산 플랜트 자체도 만드는데 자본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막 이게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그런 플랜트를 지은 자본 대비해서 막 이용률도 높지 않으니까 막 그만큼 효율을 못 얻을 것 같은데, 혹시 그냥 그 방법도 포함하더라도 그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으로서 가장 사용 가능하면서 효과가 좋은 그런 전력.
전력 뭐냐면 이제 탄소 중립은 그거는 이제 탄소 중립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수단으로서 원자력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 퍼센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이거는 좀 크다 작다 이런 거. 그리고 재생에너지하고도 기술적인 면이나 에너지 관점에서 원자력으로 다 커버해도 이게 50%가 넘어가잖아요. 원자력 단일 전원으로. 그러면은 그때도 또 문제가 생겨요. 다른 많은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이렇게 믹스를 시키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재생에너지도 무조건 늘려야 된다. 대신에 빚내 갖고 하면 안 되고 그게 일자리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런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실적 위주고 무조건 수입해다 깐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 이제 수소도 ESS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소 생산 장치가 이제 비싼 건데 그거를 낮에 태양광전기는 낮에만 나오니까 낮에만 그 수소 생산 설비 돌리면 비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수소가 그 어떻게 나온 건지 나는 그것도 솔직하게 그게 처음에 누가 뵀냐면 독일에 그 브라운호퍼에 있는 연구원이 이걸 생각하는 건데, 그린란드에 거기는 백야 현상 있잖아요. 그때 거기 그냥 6개월 내내 그거를 태양광으로, 거기 사람도 안 살잖아요. 거기다 수소 만들어 갖고 그거를 저기 끌어다 쓰자. 러시아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수소 경제나 이런 경제는 지금 어떤 이렇게 시드머니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데,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적절하게 요때는 요거, 내년에는 요거 이렇게 시간 분할이 돼야 되는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냥 뒤죽박죽 기술이 막 섞여 있어갖고 이거 좋다며 이러면 하고, 이거 좋다며 이러면 하고, 10년 후에 할 거를 뭐 50년 후에 될 거를 지금 갖다가 막 선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나는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거 지금 현재 솔직한 생각에는 수소차만 해도 전기차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타이밍을, 그것도 우리 지식인들이나 이거를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쉐어링을 잘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나 연구비 줘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또 내가 하나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의 핵심이 DC 전력망이 있어야지 장거리 송전이 가능하다 이건데, 그러면 AC로 하면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대체할 송전망으로서 DC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 단점이 뭐예요? 장거리 송전을 AC로 할 경우에 어떤 단점이 DC로 해야 되느냐? 저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AC로 하면은 이게 임피던스로 다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저항으로 다 연결된 거라서 지가 여기서 갈 수도 없고,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제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임피던스에 의존한다라는 거 하고요. 이거 같이 어느 영역에서는 이것이 전력이 이렇게 꽉 막혀버리는 버틀넥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용량이 커지면은 이렇게 이 계통을 추단할 수 없고요. 이거는 AC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죠. 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다가 재생에너지 막 집어넣으면은 이거 말 되지도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겁 없이 서울시에다가 막 올린 거예요. 아무런 이런 거 검토도 없이. 거기에서 그 검토한 전문가가 누구냐 그랬더니 없대.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거 검토하는 사람은 내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누가 검토했지?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문가를 못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은 다
하는데 여기 이제 전선이 있어요. 근데 이 발전이 변동이 이렇게 돼. 네. 그러면 DC 같으면 그냥 저항만 있기 때문에 쭉 가죠. 쭉 가는데 이게 변동이 되면 여기 이제 여기서는 임피던스가 그 변동 그 프리퀀시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일정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얼마가 갈지를 예측이 잘 안, 예. 이 AC 전력망은 제어가 사실 안 돼요. 복잡해지는 거죠. 예, 복잡해지고. 흔들리면은 저기 또 같은 공기압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게 자꾸 어려워져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데, 예, 뭐. 그래서 이 김창희 박사님이 아까 내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HVDC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런트 그거 연구하는데 최고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아까도 그 서해안 DC 고속도로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은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그 HVDC를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준이 안 되는 모양이야. 근데 이제 유럽도 돼 있고 중국도 돼 있고 그렇죠. 되는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좀 안 됐는데 그거를 자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예? 마이크 잡고 우리나라의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경직성. 제가 느끼는 거는 기술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적은데 어떤 R&D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 10여 년부터 이게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이제 출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좀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밤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해가지고 혼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냥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LS 산전이나 효성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전기연구원이나 우리 연구원 그런 분들이 연구해야 되는데 어떤 실적 같은 거 외국 논문 이렇게 소팅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술이 능하고 반짝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는 좋아해요. 근데 끈기 있고 자기 거 만들어 내려고 그리고 어떤 사명감, 애국심.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너의 이익보다는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회사를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있어도 회사에 돈 반납하고 그 선생님 같으면은 이제 하늘같이 생각하고 회사 상사들도 막 이렇게 이랬는데 그런 문화가 전혀 달라요. 근데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절대적으로 학습량이나 그 연구의 몰입도라고나 할까? 이게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을 어떤 결과를 내려면은 소팅하고 자료 찾아가지고 착 뽑아내는 거는 능한데 자기 거, 내 거, 인터넷에 안 나오는 내 거 만드는 능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에 그게 막 안 되니까 자꾸 외국 거 이렇게 기술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그러니까 그게 좀 그럼 자기 독자적으로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경영진이나 연구진들이 다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떨 때는 주먹으로 한 대 팍 때리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듣고. 내가 질문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 혹시 그래서 네, 감사하고요. 유익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는 박수 소리가 좀 작았어요. 크게. 자, 감사해요.